블록체인 인사이트의 강채원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되찾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뭔가 이를 좀 뒷받침해줄 만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소식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지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정답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블록체인 관련 이슈들을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살펴볼 이슈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또다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출시 승인을 미뤘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월가 대형은행의 고위층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부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려는 모습이 포착돼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온라인 인터넷 서점인 예스24가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함께 해주실 분이죠.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 나와 계십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다양한 이슈들이 좀 많았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이슈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SEC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이 또다시 좀 미뤄졌습니다. 다음 달 30일을 차기 승인 결정 시한으로 명시를 했지만 그 여부조차 조금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 그 연기가 지금 벌써 세 번째죠. 네. 6월 달에 냈던 신청건부터 해서 벌써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꽤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발표 전문을 보면 이 역사상 첫 번째 비트코인 ETF의 승인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숙고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게 발표 전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승인건이 네. 이제 날짜를 9월 30일까지로 지금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긍정과 부정 의견을 내는 데가 엇갈리고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캐나다의 독립자산운용사죠. 그 자산운용사는 9월이 되면 네. 아마도 3월 달로 다시 연기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9월로 연기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6월에 이 승인 요청을 냈던 건에 대해서 첫 번째 연기, 또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연기까지 오면서 네.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여파 때문이기 때문에 그 발표 전문에도 있는 것처럼 세심한 검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네.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는 건 이제 이제 부적격이라고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항목이 이제 얼만큼 이제 가격 제도에 대해서 가격 모델 부재라는 이제 이 문제점을 드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네.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굳이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는 곳은 9월 이전에 또는 늦어도 올해는 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이 암호화폐 승인 네. 보류와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역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갖고 있는 두려움과 또 앞으로 이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렇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만들어 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얼마 전에 제주도를 방문했던 로저버의 이제 인터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어떤 그 시장에서의 불안하고 두려운 부분과 네. 또 그 가능성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느냐인데 아직 확정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같이 로저버하고 매체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원희룡 도지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샌드박스 개념처럼 네. 이제 제주도는 특별자치구니까 이제 그 안에서라도 일부분이라도 ICO나 또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좀 적용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 빨리 안착시키고 선도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네. 시장에 새로운 상품이나 또 서비스를 내놓는 상황에서 네. 최대한 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어떤 장치들을 만드는 시간, 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니까. 그럼 여기서 오늘 이런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재차 연기에 대한 한 줄 평 저희 어떻게 주고 가면 될까요? 세심한 검토가 무작정 연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검토는 좋으나 네. 무작정 연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죠. 암호화폐 채굴 능력 지표로 평가되고 있는 해시레이트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3개월간 60% 이상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이슈로 좀 이어지게 될지 이것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부터 좀 짚어보면 될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 지난 3개월 동안 이제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이 60% 이상 이제 급증했다는 건데, 이제 지난 몇 년간의 이 패턴을 보면 이 해시레이트이 증가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이제 이와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채굴이라는 영역이 있죠. 그렇죠. 채굴 사업자들의 이 채굴기를 통한 수익이 또 채산성이 낮아지면 이제 채산성이 낮아지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난이도가 올라가서 채굴량이 줄어드는 거. 또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이제 떨어져서인데, 이 난이도가 떨어지고 나면, 다시 말하면 난이도가 떨어져서 채산성이 낮아지면 희한하게도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이제 이런 패턴을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비트코인 채굴기를 만들어 팔고 있는 비트메인에서 뭔가 좀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성 보도들도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패턴들을 보이는 건 사실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네.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지만 이제 이런 패턴을 보여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또 바닥을 친 거 아니냐라는 의견, 이제 예측에 하나의 또 근거가 되는 거죠.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해시레이트도 이 정도 폭발적으로 좀 올라갔고, 채굴 지금 채산성도 너무 낮고, 또 이제 우리 보도에서도 보였지만 이제 대기업들의 진출이라 대기업들이 자체 암호화폐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그 바닥을 쳤다, 비트코인 네. 가격이 바닥을 쳤다라는 그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죠. 이제 스타벅스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뉴욕 증권거래소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 네. 회사하고 해서 벡트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네. 근데 이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영역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아이템이다라는 건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나왔던 내용의 골자가 중요하죠. 암호화폐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화폐나 특정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 기득권을 갖겠다가 아니라 이제 시장에 암호화폐 대중화라는 슬로건을 놓고 이제 나왔다는 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슈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이런 암호화폐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또 그 부작용 사이의 밸런싱을 하는 데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가 아닌가 하는데, 사실 이런 논란이 이게 월가에서도 또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최근에 이 월가의 이제 은행의 고위층들이 어떤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가 좀 시장의 이슈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속내가 어떨지 저희가 좀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속내니까 정확하게 알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추정을. 네. 근데 이제 겉으로는 부정, 또 속으로는 긍정,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이번에 뉴스 나온 거 이전에도 JP 모건도 그랬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이제 그 해프닝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번에 주인공은 이제 영국의 대형 금융기관인 바클레이즈 은행입니다. 근데 이 간단하게 그동안 있었던 해프닝을 보면 네.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가상화폐 관련 팀을 만들었다. 올 초에 나왔던 뉴스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전에 한 2년 전에 이 암호화폐 관련된 펀드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바클레이즈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발표를 했다가 다시 나왔죠. 사실무근이다. 네, 이런 발표를 또 했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바클레이즈 은행의 담당 관련된 직원이 개인 SNS를 통해서 이 팀에 관련된 얘기를 언급을 했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또 그 SNS 내용을 지우면서 또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이 뭐 앞서 말씀드렸던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네.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소비자도 좀 지치긴 지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생겨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형 사업자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더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행해왔던 전략이나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계속 먹혀들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지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으로 대변되는 이 생태계의 변화에서는 과연 그게 먹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암호화폐를 두고 이 겉과 속이 다른 월스트리트의 이 고위층, 저 한 줄 평 어떻게 정리를 좀 하면 될까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네. 속내가 보이는 이런 행위들은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만, 네. 제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블록체인 이슈업 저희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유망 블록체인 기업을 모시고 회사 스토리와 또 보유 기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블록체인 픽 시간입니다. 자, 저희 오늘은요, 한국에 소개된 첫 번째 프랑스 블록체인 프로젝트죠. 머니트랙의 크리스토프 도레 CEO 그리고 알렉시스 콜롬 어드바이저 두 분 모시고 다양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Bonjour. Bonjour, 안녕하세요, Len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lena. 안녕하세요, Alex. Okay, so before we begin, let us start with the typical questions. Why don't you introduce yourselves, our viewers, please? Yes, and so I'm Christophe Doré, the CEO of MoneyTrack, and I spent most of my career here in payment industry. And I co-found MoneyTrack with Truffle Capital, which is one of the biggest fintech VC in France. Okay, Alex? And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us, Elena. I'm Alexis Collomb, professor of finance with the 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 It's a leading university in France, and a senior advisor to MoneyTrack. And essentially, I have a double background in computer science on the one hand, and economics and finance on the other. I see, so you're a professor of finance, because I studied finance back in college. Ah. I didn't really like it, but anyways. So I know this is not your first visit in Korea, because your first Asia Roadshow was held in Seoul back in June, right? So, so was there a reason that you choose Korea as your first country to go over? Yeah, we started a roadshow early May in Hong Kong, and then in June in Korea. Okay. And we had a meetup here on meetings with VC on a crypto fund there. Oh. That was very interesting. We chose Korea because it's a mature and very expert country for cryptocurrency. So that's why we try to interest people in our project, and that was very great. All right, let's get down to the project talk now. Yeah. So, well, I know that MoneyTrack is defined as the blockchain platform for directed money, which I'm not really familiar with. So my question is, what exactly is directed money? What kind of project MoneyTrack is? Yeah, sure. Directed money is money where you direct to a merchant. And we think that, we believe that directing money will play a key role in the economy. First, because as a marketing tool, you direct the flow to merchants. Okay. And second, because as the financial tool, you control the money. Right. And more important, because you direct and you control the money, then you simplify process and you fight against fraud and wastage. And so this is what about MoneyTrack is. And we launched this blockchain because you know, we've got partners on LPs from the VC in France, the French VC, and when we discussed with them, they said the problem they faced are that they cannot control small amounts in consumer credit or insurance compensation. Okay. And if you look at about it, in this industry, you've got a lot of lack of trust. Then, for example, here in Korea, when you've got your individual insurance for health insurance, you have to pay first your doctor, and then you send the receipt to your insurer. And if you think about it, it's people-based, it's inefficient, like costly, you know. And there are always, in directing money programs, there are always three parts involved. The first one is the financer would finance, you know, the program and hold the relationship with the merchant or and the beneficiary. And then you've got the beneficiary who got the money and have to spend it, and then you've got the merchant who accept the money as and deliver the services. Right. And what we do with the blockchain is to reinstill trust between this part, and they all involved in the solution as a stakeholder. You know. So that's what we built with MoneyTrack, and we believe that MoneyTrack can simplify the process for our client and can, you know, follow the flow and control it. And then because you direct the money to your partner from the merchant, then the merchant will pay commission fee to the financer because they will have additional revenue. Right. So it's a win-win solution for every part in MoneyTrack solution. Win-win solution always works. Yeah. Okay, so how and why this MoneyTrack project begin then? Well, I mean, I guess, Chris, if you want to give some background on that, but
One thing I could add, you know, I forgot to mention that I'm a scientific co-director actually of a blockchain perspectives research initiative. And when we first talked with Christophe a while ago, I got, you know, quite excited actually at the prospect of directed money and, you know, using blockchain for carrying directed money applications. So I think, you know, it's very interesting on various grounds. One of the things, I mean, maybe Christophe, if you want to get into the specifics of the MoneyTrack history afterwards, but you know, one of the things that really motivated me was, you know, in terms of applications against inefficiencies in payment processes, against fraud, for improving consumer credit. Maybe we can come back to that later on, but you know, fighting against corruption as well on a global scale. As you know, just to give figures, I think there's an IMF estimate that you know, evaluates corruption-related fraud about 2% of GDP. You know, 1.5 to $2 trillion estimate. I mean, these are, you know, obviously complex figures to really get a good grasp upon. But you know, just to give you an idea of the scale of application of directed money, if a solution like MoneyTrack, you know, comes in to better control and fight against, you know, corruption and inefficiencies in payment processes. So I see. It kind of helps me to like what exactly MoneyTrack is. So now that go back to the question. So how and why does MoneyTrack begin? If you want to add more, Chris. Yeah, what we do is. We had a discussion with the French insurance and the French banks, and they asked us to deliver a new solution to help them to face it to fraud. Fraud is up to 10% of the insurance policy, so it costs a lot for customer and for the bank. And then, so because we're working closely with the French formal research, what we do is to find solution in cryptography and mathematics to digitize the money and to move the offline business to an online business. And this is the first purpose. And the second one is to reinstill trust between the different parts. So that was, you know, the history of MoneyTrack, and that's why we launched, you know, the company. And we launched it, and I co-founded the company with a French VC. We already funded with 2.6 million euro in equity. And because that was impressive for, as the solution is has a wide application, you know. What we do is to apply for support from the French government, and the French government grant us with 1.3 million euro for R&D for the next 3 years. So that was the beginning of MoneyTrack. And now we're on track, you know. You guys are on track? Yeah. I see. So what are the platforms to compose MoneyTrack right now? So what are their roles, the platforms? Yeah, the platform is, so we've got two stages. The first one is to build a blockchain. So we build it on Tezos, and probably Alexi will add some words on that. So we build the blockchain on Tezos blockchain. And then we've got a core. We transformed, you know, the different application of directed money in smart contract on Tezos. So we've got the first one is the chain, then you've got the core, and then you've got the apps and the application. It's API centric, and then as a companies are as a startup or entrepreneurs, you can launch your own application of directing money on MoneyTrack and use this technology to make your own business here. Perhaps you can add some words on Tezos, on technology. So I think, you know, what I find particularly interesting with the MoneyTrack project is, I mean, there's a couple of things, but one of them is really, I think, the quality of the team, of the scientific team, and you know, all the developers. I think, you know, there's a couple of people involved in the MoneyTrack project, such as, you know, like French researchers, such as Fabrice Lefessan, Vincent Danos, and others who are like very good computer scientists or developers, and just, you know, very good scientists, I think, overall. So the choice of Tezos
is, I think, was made on different grounds. But one of them is the formal verification capability that Tezos enables, with the fact that with the language, you know, that uses things such as the OCaml language, programming language, for instance, and variations, as I understand it. But, you know, it allows so formal verification and static verification of smart contracts, for instance. So, you know, it's very important because you obviously want to make sure, if you're going to deploy payment processes on blockchain, that they're safe and secure. So, you know, as you know, with smart contracts, there's been sometimes a few blips along the history of blockchain, with, you know, the most famous being probably what happened with the DAO on Ethereum in 2016, you know, which hopefully was fixed, you know, I think very well. But you know, so obviously the security aspects are very important. So that's one thing. Another thing which is obviously very important if you're going to carry out, you know, directed money applications over a blockchain is zero knowledge capabilities, just to make sure that you know, you certify. I mean, you're able to guarantee platform users and system users that whatever they do is going to, you know, remain confidential, at least on demand, and, you know, and private. And maybe we can come back to that. But as you may or may not know, there's been a new regulation in Europe call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which makes privacy issues very important, and it came into effect. I mean, it's a regulation actually, so it started being enforced on May 25th, so just you know, almost 2 months ago. Well, so you know, we can come back to that, but privacy issues are very important. So, you know, and we believe that the development that should be made on Tezos should, you know, should accommodate that very well. And this is not common, because we will be part of the one of the very first project on Tezos, and and MoneyTrack is developed by a team that played a major role in the development of Tezos. So they are part of the team now. So this is why we choose Tezos, and I think we will have a good future with Tezos for that. It's you know, Tezos is hyped now. You know. Okay, so we'll come back to the private issues later, but now I want to ask the technical implementation method of MoneyTrack. Like, how does it exactly work? Like, how can I actually use, like, such as, you know, like real users? This is very simple. In fact, you. In MoneyTrack, when you are a financer, so you are a bank or an insurer, and you want to give an insurance compensation to a beneficiary, then you will buy to MoneyTrack a token. It's a utility token, and as a utility token, it will carry the parameters of all your program. So what you do is to buy a token, and locked on it the different parameters, like, you know,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the beneficiary name, or the merchant approved and vetted in the program, and then the expiry date, and so. And you lock the token with these parameters, and you airdrop the token on a wallet of the beneficiary. And then the beneficiary will use it and spend the money on a different website of the merchant, you know, the partners of the financiers. And the merchant will accept the token as a mean of payment, and then deliver the service or the materials. But when you deliver the service and materials, you don't have money anymore, you know. So you have to ask the money to the financer. So it will ask for the claim. It will claim, you know, the reimbursement to be paid back, and it's on the chain. So the financer will have the token, and then could verify that the transaction on the money has been well spent in the merchant. So you can explore the transaction. And the smart contract of MoneyTrack will deliver the proof on transaction, and then because all the parties are agree, then it will reimburse the merchant off chain with fiat money. You know, this is all about MoneyTrack. It's just to track the money and to instill trust, because
we are all on the same page. Right. We are all looking at the transaction at the same on the same page. You know. So it's like MoneyTrack. This is MoneyTrack. Yeah, it's MoneyTrack. Well, I think you. Well, Alex, you want to add more? Yeah, sure. Maybe. I mean, one thing is, I think also the user friendliness. I mean, at least the intent of being as user friendly as possible, because I personally believe it's very important to make sure that whatever you do in crypto is very user friendly. Otherwise, it makes it a bit difficult sometimes for your customers or people or businesses to use. I think the one interesting point as well is that MoneyTrack wants to develop its protocol, its operating system protocol, and on top of it, have APIs to run and to use the platform. Right. And so, I think I don't want to speak for the MoneyTrack CTO, Abdelkader, Ketal, and others, but I think this, implementation of having a sort of a low layer with a protocol, and on top of it, just APIs to make it very easy as possible, at least for businesses to use, is interesting. So because it should also be linked to regulations across jurisdictions, and so you want to make sure that the platform is as adaptable and adjustable as possible to various countries, and and portable. So yeah, that's why we will launch the first application in France with our own client, with French bank and French insurance, and after that we will duplicate this application worldwide, and that's why we are doing now the roadshow to find partners who want to invest in this kind of solution and to launch their own program of direct and money here in Korea, for example, or whatever, and then they will use the blockchain and the protocol. But in fact, their real business are the application of direct and money. They will hold that for them. Okay. Well, speaking of which, so how much do you actually expect to see, like, after MoneyTrack was really implied? Well, so when we will first, apply a proof of concept with French bank and French insurers, who are partner from the fintech fund, and we actually discussed with them to launch the first proof of concept at the end of this year. After that, then we have planned to have more flow in the insurance and bank industry, and we probably expected to have 100 million euro of flow in the next 2 years, with the flow of insurance and the flow of consumer credit, and with the 100 million euro, it will be, I think, with the plan, it will be attended in 2021. Okay. So how are you planning for this token economy of MoneyTrack? Let's try to define what's MoneyTrack's token economy. Yeah, that's very simple, because it's a utility token. So it is. Because you've got a utility token, it carries the parameters of a business, So what we do is, and that was very important for us to build something with a correlation between, the flow in the platform and the value of the token. Right. Then more additional, when you've got additional flow in the platform, then you need token to carry the transaction. And more token you need, more value, the token increase the value. Right. So what we do is, because if you want to carry a transaction, you have to buy a token. Then if you have a lot of flow, then you need a lot of tokens, then you've got a pressure on the cryptocurrency, and it increases the value. This is mainly the token economy of MoneyTrack. And it's very linked to business. As you can see, the business is already here. It's offline. It's like your coupon, like gift cards and insurance compensation exist currently. But if we move this business on MoneyTrack, then you will have a lot of flow on the platform, and payment is always a question of flow, Right. Yeah. So speaking, do you want to add more? Yeah, sure. Maybe one thing of it, because maybe we'll get to that.
a bit more in details, but you know, one of the things that was very important for me as an advisor to Moneytrack, and I even joked, you know, with Chris, you know, it's one of my, you know, one of my conditions was that, you know, to make sure that Moneytrack proposition was very solid and, you know, long-term oriented. I mean, you know, I'm not, as a finance professor, I'm not interested, you know, I tell my students, you know, I'm not here for speculation. I'm here for making sure that, you know, finance is the real, you know, allows solid projects to, you know, come to life and, you know, and become fruitful. Right. And so, you know, the idea that you want to link you know, I would say the token circulation to how much real business there is on the platform, you know, is very important, and making sure that the mechanism is, you know, the sort of we could almost speak of the monetary rules that are embedded within the platform, you know, make sure that these two things, you know, I would say token value and real business value remain aligned. And I think it's a general challenge, I think, for many applications that I see, is just to make sure that incentivize people to always, you know, look for the solid long term, you know, that's personally, I'm biased towards, you know, like solid industrial applications and not just, you know, short term. And that was important because, you know, as I told you, we are backed with a famous VC, and we are granted by the French government, and we are working closely with the formal public research, so we cannot build something with speculation. Right. We need something with real business and something well thinking. I see. Oh, well, okay. Well, speaking of which, I have a question. So what would be the revenue model of it? The revenue model is you've got two revenue. The first one is the cost of the transaction when you buy the token, you know. And so the cost of the transaction is a percentage of the amount carried by the token. So let's take an example. If you want to carry, for example, $1,000 US, then you will have to pay 1%. You pay $10 US for that. If the token value is $5 US, then you have to give us 2 tokens. If it's 10, then you get 1 token. This is the first model, and the second revenue is the commission fee you have from the merchant. Right. Because you direct the flow to the merchant will pay you some commission fee. And you could ask me that, okay, but if the merchant don't want to pay the commission fee, this is an issue. So we had discussion with retailers, with merchants, and all agree to pay that. Why? Because currently they pay 8 to 15% of the flow in marketing or in digital marketing campaign to attract new customer on the website and to make them spend their money on the website. And if you compare the 3 to 5% commission fee from Moneytrack to the 8 to 15% of marketing campaign, then in marketing campaign you will not have 100% of customer will buy in your website. But with Moneytrack, 100% will buy. It's not just click, it's click and buy because you have no choice. Click and buy, because you use the token you can use only in this website. So there is two sort of revenue. The first one is the transaction fee, and the second one is the commission fee. Okay, I see. Well, Alex, do you want to add more? Because I'm looking at you, and then you want to say something. No. I think, you know, Chris summarized it very well. I mean, you know, the only thing that I would like to add, maybe, you know, generally speaking, is in terms of like system efficiency. You know, all these transaction fees and so forth that currently exist. You know, I find it interesting to see how, I mean, mechanically, you know, going forward, they should probably, you know, just go down. And so I think just from a pure efficiency standpoint, I think, you know, it's interesting to look at a solution such as Moneytrack, and you know, it's not the only one out there that one can think of, but you know, I find it very interesting. And obviously, one thing, you know, I mean, one important aspect is that right now,
if we look at what's happening, for instance, in France, Chris knows it very well because that's an industry, that's the industry he's coming from. Yeah. There's a lot of paper-based processes. So the first step, as Chris mentioned, is to make sure to dematerialize this, to digitize this. Right. But the second step is to use a blockchain to add, trust and verifiability, and traceability into the system, using zero-knowledge techniques to make sure that confidentiality and privacy are dealt with. Okay. All right, for the last, what would be the Moneytrack's ultimate goal and future plans, if you can make it short? That's a good question. Okay. So the first thing we will do is to launch, our own application here in France. And then we increase the flow in the platform, and then we will duplicate the different applications worldwide. That's why we launch this roadshow on looking for some investors for that and partners. And so the ultimate goal is to build, this first application, then duplicate it, and then create a community where people are able to launch their own business on Moneytrack, own direct in money business on Moneytrack. And the second part of your question was, sorry. Future plans. So the plan. Yep. Well, we plans to launch the business here. That was the plan. In fact. That was the plan. Yeah. And when we finished, a roadshow, and then when we duplicate the different application, then we will be a protocol, a real protocol for money, for direct in money. And I'm sure that a lot of people could launch their own business in the different wide application we've got, like insurance, but consumer credit, but could be gift cards or international aid, social aids, and everything. Right. And I think we've got a wide application of direct in money. So you just have to launch it, and because the community will increase and grow up, then the flow will come in the platform, and then people will be happy. Okay. Thank you. Thank you. This was the closure. Thank you for coming.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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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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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 머니트랙의 크리스토프 도레 CEO 그리고 알렉시스 컬럼 어드바이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Merci.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실전 전략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크립토인포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도움 주실 서성민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어떤 모습 보였는지 다음 주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소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세계 최대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놨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가치저장 수단이라든가 기존의 화폐 시스템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만큼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어떠한 투심을 약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암호화폐 관련된 사기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라는 그러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시장의 약세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에 나왔던 부분이지만 이번에는 또 베넷과 솔리드X가 공동으로 추진한 비트코인 ETF가 이번에도 미국
SEC의 승인 유보를 받음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약세를 계속 초래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투심이 조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어느 정도 약세를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미국발 여러 가지 이슈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도 좀 비슷한 흐름 예상을 좀 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시장이 이제 관심이 좀 큰 종목들이죠. 코인들이죠. 시총 상위 코인들의 흐름도 저희 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800만 원대를 깨고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추세적으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기존의 저점 부근이 6,000달러 부근이었습니다. 6,000달러 부근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윗선에서 조정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00만 원대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총 비중이 비트코인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코인으로 이더리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살펴봤고 계속해서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2만 원대를 깨면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판단을 하셨을 때 우리가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를 이탈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다는 건 그만큼 추세가 확대됐다, 하락 추세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50만 원대를 깬 이상 40만 원대의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을 한 만큼 추세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조금 힘든 모습이 예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리플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500원 선을 깬 이후에는 급격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마저도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한 만큼 조금 추세적인 하락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네,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락 국면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500원대 가격을 깬 만큼 이제 400원대를 지지해 주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조금 400원대도 위태롭게 지금 위협받고 있는 만큼 향후 추세를 잘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코인들 모두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만은 시총 비중만큼은 좀 높아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께서 주간 특징 암호화폐로 가져오신 게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져오셨어요. 지난주 주말에 한국에서 공식 미더블 가졌던 코인인데, 자, 이더리움 클래식 어떻게 저희가 좀 접근을 해보면 될까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다오였죠. 다오의 해킹 사태에 의해서 하드포크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남아서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상장 이슈가 있으면서 8월 7일 날 상장을 했죠. 그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요. 요 기간 동안 다른 코인들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상당 이슈로 인해서 2만 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그리고 3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다가 일단 막상 상장하고 나니 재료 소멸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볼린저 밴드라는 박스권 안에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지켜볼 만한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의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주간 특징 암호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알아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 이 서성민 전문가님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전 전략을 알려주시고 싶은 코인은 어떤 코인일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특징 코인과 전략 코인이 동일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코인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않은 국면에 있습니다. 그나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만 원대에 지지 여부를 아직 확인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 레인지를 형성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이 볼린저 밴드는
이 코인의 가격이 위치해야 될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따왔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라는 기술적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이 밴드 안에 그 주가라든가 코인의 가격이 위치할 확률이 확률적으로 95%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다른 그런 호재나 악재가 없는 이상은 이 밴드 안에 위치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리플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밴드 밖을 벗어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추세가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쉽게 하단 부분의 매수에 접근을 하실 수가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볼린저 밴드 안에서의 움직임을 확보한 종목들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오늘 전략 코인으로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볼린저 밴드를 일단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밴드 하단 부근이 17,400원 정도 되는데 일단 가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17,000원 부근 접근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고점 부근이 그 코인베이스 상장을 했을 때 23,000원까지 거의 찍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부분은 상장 거품이 끼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조금 보시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접근한 만큼 상단까지 보시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상단 부분의 가격대는 한 25,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5,000원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여기까지는 가겠지만 그 중간 부분인 한 20,000원 선에서 차익을 실현하시면 그래도 17,000원에서 20,000원이면 한 3,000원 정도 우리가 가격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15% 정도의 수익률에 도전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로 탄생된 코인이죠.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님께서는 목표가 2만 원, 매수가 17,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크립토 인포 오늘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사실 주체가 누구던 이 암호화폐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이 부작용 사이의 밸런싱을 맞추는 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좀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